분석이 돼요. 됩니다. 안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일관된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냄새, 석유 냄새를 맡으면 환장을 한다. 이 호르무즈를 봉쇄하면은 나중에 이란이 어떻게 꼼짝을 못하면 그 석유는 내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을 짓는 거죠. 또 베네수엘라 석유는 저 마두로 잡아가고 내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다 내 거야. 그런데 왜 건드려? 이런 어떤 논리 자체는 일관된 거예요. 지금 저기 트럼프 계산법에 의하면은 이번 전쟁이 이제 질질 끌면서 다들 저 큰일 났다 그러지만 사실은 오늘 하루에 미국 석유 수출량이 500만 배럴입니다. 가장 좋은 가격으로 석유 팔아먹고 있고 아들들은 군수회사에 저 드론 회사에서 돈 벌고 있고 정체불명의 세력은 선물 투자로 돈 벌고 있고 가만히 보니까 돈 냄새는 나는 거야. 이 전쟁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무기한 휴전을 연기하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돈과 석유가 따라다니면 그거에 맞춰서 또 자기 생각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 계산법에서 일단은 세계를 생각하기 전에 내 이익은 확실하게 해놓겠다. 이 생각은 변한 적이 없고 우선 현대전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현대전은 드론 전쟁인데 지금 이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란의 드론에 대한 방어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없습니다. 사실은. 드론의 속수무 체계예요. 우크라이나전을 보고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론이 저렇게 벌떼같이 나오는 거를 보고도 저기 미국이 동맹국이나 자기 방어에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있으니까 방어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란의 반격을 허용했다. 이게 전쟁의 기본을 모르는 거고. 우리 한국 해군이 서해 NLL이 한 200km 됩니다. 거기에 복잡한 해안선과 도서 지역을 고속정으로 다 지키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160km예요. 더 짧고 더 저기 간단하거든. 이걸 항모전단 3척을 보내고도 통제권을 확보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건 한국 해군이 보면은 저 미국의 전 세계 최강 해군도 한국 해군이 하는 일을 못 하고 있는. 기뢰전이라든가 연안전투 능력이 이번에 항모전단 구축함을 보냈는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저 바깥에 봉쇄선을 치고 거기서 지금 선박을 납포하는데 이런 건 한국 해군 같으면 하루아침 거리야. 그걸 저 미국이 못하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가. 지상전이나 상륙전은 아예 못해. 그러니까 결정적 전투를 할 수가 없어.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왜 갔는지 몰라. 이란은 집요한데 트럼프는 그걸 모른다.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인식과 이게 없이 잘 풀 거다. 우리가 압박만 하면 이란이 깨갱할 것이다라고 하는 너무 단순한 논리가 지금. 그러니까 계속 버전이 바뀌어. 폭격하면 항복할 것이다. 처음에 이랬는데 지금은 해협을 봉쇄하면 무너질 것이다. 또 다른 버전으로 같은 병이 도졌어요. 40년간 제재받은 나라입니다. 이미 제재는 익숙한 나라고 또 그러면서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저기 이슬람 신정 정권이 더 결집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재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재로 무너진 나라는 없거든요. 여태까지. 북한이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봉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란을 봉쇄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중국 봉쇄도 되는 거고 전 세계를 봉쇄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봉쇄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란을 상대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상은 뭐냐면 전 세계를 상대한 봉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피해받고 그 이란은 오히려 제일 치명타는 한국, 일본입니다. 대만. 그러면은 상대가 저기 그 이란이 아니라는 거 이게 저기 하나의 어떤 복잡한 지정학인데 이걸 무시하고 지금 저 이란을 해상에서 봉쇄하니까 무지한히 아파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트럼프 주변의 아첨꾼들이 한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용출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게 아첨의 효과입니다. 약소국의 게릴라는 지지만 않으면 이긴다. 그게 뭐냐면 베트남전이나 우리가 이란에서도 보면은 이기지는 못해도 지지만 않고 버텨도 강대국이 자기가 때린 놈이 자기 손이 아프다고 물러나갔다 이거예요. 그 늪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미국은 이제 원정 작전을 하러 온 군대고 선택적인 군대고 자기 정치가 있는 거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는 소멸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보면 실존적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전쟁에 임하는 동기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이제 수십 년 전에 포린 어페어즈에 쓴 그 유명한 글이 저기 이런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약소국은 저기 끝까지 버티게 돼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이걸 항상 미국이 과소평가했다는 거고. 그래서 왜 약소국이 전쟁에서 강한가? 이걸 베트남 전쟁 이후에 처절하게 반성을 한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날 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48시간이면 끝난다.
심지어 이거는 저 푸틴이 쳐들어갈 때 그 밑에 아청꾼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15분 전쟁이다. 한 번의 공격으로 예, 그냥 끝나버리기 된다.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이걸 푸틴뿐만 아니라 그때 미국도 똑같이 믿었다는 거죠. 저 합참의장, 미 의회 상원에 출석해가지고 전쟁은 48시간이면 끝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4년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의 양상을 설명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어느 출구로 나가느냐 설명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건 뭐 가자지구나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장기 소모전이 됐을 때 우리가 겪을 고통과 스트레스를 저는 비상계획을 짜야 된다고 봐요. 2018년 상황에는 한국군에게 정찰위성이 없었습니다. 거의 신호영상정보 99% 미국 의존을 하던 시절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우리 4개나 쐈어. 요즘은 미국도 우리한테서 정보를 받아가.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이때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한 건 뭐냐면은 저기 미 국방부의 그 위성 정보, 영상 정보보다 민간 회사의 상업 위성 영상 정보가 더 좋아진 거야. 그 사이에 기술이 역전이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펜타곤이 상업 위성 영상 정보를 매년 수십억 달러씩 민간 회사에서 사. 그러니까 과거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정보를 의존하던 시절에 뭘 끊었다, 중지했다는 거 하고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영상 정보를 안 줘? 그러면 미국 상업 회사에서 사버리면 돼요. 대체제가 무지한히 많아졌고 우리 18년이랑은 다르다. 저기 영상 정보가 지금 현재 많아요. 음.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군사 정찰 위성이라는 게 이게 지구를 타원 궤도로 돌다가 보고 싶은 데서 고도가 쭉 낮아진다고. 그러니까 저쪽 북극이 있을 때는 먼 우주로 가 있다가 한반도를 스치듯이 지나가. 예. 이때 찍는 거거든. 하루에 몇 번 찍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고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얘가 궤도가 바뀌어서 그리로 다가가지고 정보 자산이 평소에 이 한반도 관측하는 게 다른 전쟁이 있을 때 확 줄어드는 거예요. 한국에다가 이제 그 도움 요청을 한 것은 이란 전쟁의 교착 상태로 들어간 시점이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3월부터 이 동맹국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저기 이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지지 표명 정도 이런 것을 일단 기대하고 있던 터에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파병 요청은 비공식적인 겁니다. 예. 우리는 베트남 파병, 이라크 파병도 지금까지 공식적인 요청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공식적인 요청을 우리가 이제 응답하면서 우리가 예. 자발적으로 보내준 걸로 돼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네, 아니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예. 정동영 장관의 국회 발언이 있었고 3월 6일 날 발언이 있었고 얼마 후부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예. 한미 관계 재조정의 어떤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다. 저기 이란에서 문제 해결을 못하면 말라카 해협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타이완 해협에서는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신뢰와 미국의 위신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면서 다극화로 간단 말이에요, 정세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동맹을 파기하지는 않고 유지는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자율적 공간을 찾아서 우리 스스로 생존의 방책을 찾아야 돼요. 이러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네. 이제 미군도 예전 같은 어떤 억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래 되면 우리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말이죠. 지금 누가 더 시간적으로 절박하고 급한가 한미 관계에서도 좀 미국이 더 지금 어려운 처지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대한 사법이라든가 금융, 무역 다 간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미국이 국제법이라든가 어떤 그 규칙을 갖다가 전부 다 일탈하면서 동맹국을 더 아프게 압박하는 형식으로 한미 관계가 되다 보니 지금 전 세계 그 이런 전쟁판에서 미국을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건 미국의 자업자득이에요. 너무 일방적으로 한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냐? 제 생각에는 어떤 그 한미 관계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조정기에 진입하고 있고 예. 우리 스스로 생존의 지대로를 다시 그려야 되는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진 거예요. 말씀이신 나는 건데. 국민들이 지지할 거라고 봐요. 지금 미국의 이런 어떤 그 지금 뭐 쿠팡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정당 그거 슈퍼 301조 조사한다는데 이 수모를 보면서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는 어떤 결기와 또 어떤 생존 의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장차 국민들의 의지도 결집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약해지면 안 된다. 그 주한미군과 정동영 장관의 관계를 한번 쭉 그 족적을 더듬어 보면 예. DMZ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가능 발언
일련의 이 쭉 과정을 보면은 음. 한쪽에 정동영 장관이 있었고 맞은 쪽에 누가 있었냐면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었어요. 이른바 유엔사라는 이름으로. 예. 그것이. 그 정보 공유 제한의 어떤 1차 판단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 주체는 어떤 그 본토로 가서 본국의 정보 당국이 되겠지만 1차적인 판단 주체는 주한미군 사령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판단을 내렸던 데에서 그럼 또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 예. 브런슨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먼저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은 브런슨 사령관의 생각 내지 의지가 요번 1년의 과정에 얼마 정도까지 이게 그러니까 스며 있는 것이냐. 예.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최초 보도가 동아일보에서 이루어졌어요. 예. 4월 17일에. 그 기사를 쓴 기자는 국방부 출입 기자인데 기사의 출처를 이렇게 이제 기사를 잘 보면 한미 소식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미가 같이 나와요. 예. 기사에. 범위가 넓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최초로 그러니까 정보가 흘러나온 출처와 이 기자가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냥 쓴 건 아니에요. 받아적기를. 받아쓰기 한 건 아니에요. 어디선가 최초 정보를 듣고 그걸 다시 확인해서 교차 확인한 다음에 쓴 거예요. 기사 내용을 잘 보면. 그러면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통일부 장관과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렇게 계속 각을 세워왔는가를 잘 보면 밥그릇 문제가 여기는 깔려 있어요. 2018년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 한미가 미국, 한국, 북한의 관계를 보면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는데도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있어. 그러면 그것이 미국 중앙정부의 어떤 적극적 컨트롤 하에서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주한미군 사령부의 어떤 독자성 네. 이 일정하게 어떤 작용한 결과냐 이걸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그 위죠. 그건 주한미군 윗선이고요. 그러니까 네.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마찰음이 커지는 배경으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의원님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 대사를 뭐 꼬풍부리도 했다고 지금 표현을 노태우 했는데 정부 때. 예.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어떤 분석을 하냐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주한미 대사가 계속 공석이었어요. 예, 그랬죠. 계속 공석이기 때문에 파열음이나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속칭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이 중간에 필요한데 그 역할을 그동안 누가 해왔냐면 주한미 대사가 해온 측면이 있다라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공석이고 공석인 상태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어떤 독자 행동의 여지가 더 넓어져 버렸고 그것들에 대해서 제어를 하거나 마사지할 수 있는 완충 기제가 지금 예. 없다라는 거예요. 국내적으로 주한미 대사가 없다 보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브런슨 사령관의 개인적 생각이나 캐릭터가 더 심하게 이게 좀 녹아 들어가면서 외화되는 측면이 좀 있다. 이런 분석도 있다. 그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개시된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그 만행을 예. 규탄하는 그 글을 SNS에 올린 이 이전인 것으로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SNS 글에 대해서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 이거는 좀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예. 그 당국 채널 간에 뭐를 조정하는 것에는 지금 그렇게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관계가 안 좋은 건 맞는 거예요. 상대국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임기 내 어떤 전작권 전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규정하는 사령관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채널을 가동해서 뭔가를 푸는 것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미국이 가장 우선시해서 봤던 건 뭐냐면 국내 여론이에요. 이 정보 공유 제한 조치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미국 측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화가 상당히 지금 절실한 부분이 있어요. 일방적이고 말도 되지 않는 트집을 잡아서 일방적으로 정보 공유를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규탄 여론이 형성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정보 공유 제한을 푸는 측면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적 차원에서의 메시지를 뭐 사령관이 되든 미국 정부가 되든 줘야 되는 게 있는데 문제는 한국 야당이 저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여론이 모아지면서 어떤 한국 내 그 입장을 확실하게 강렬하게 전달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열상으로 지금 나타나버려요. 그러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국익적 측면에서 얼마나 악폐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얘기는. 특히나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공식 루트를 통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이 된 것조차 부득불 사실이라고 우겨버리면 대책이 없다. 이 얘기까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소년보보다 못한 장동혁.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예. 2달 전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고문으로 돼 있는 아주 측근이 부차관보 대행을 데리고 방안을 내서 누구를 만나냐면 소년보 목사를 만나요. 그때 기사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소년보 목사가 만나자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네. 뭐 만납시다 해갖고 만났고 만남을 공개하는 것도 오케이 예. 해서 소년보 목사가 공개를 했어요. 음. 자, 그거와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서 뭔가 그 했던 행보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미 국무부로만 한정을 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미 국무부의 정성은 어디서 더 느껴집니까? 두 사람 중에서 미 국무부가 누구를 더 중시한 것 같습니까? 소년보 못한 장동혁 아니었느냐. 그 소년보 목사를 만나서 점검하고자 했고 알리고자 했던 메시지가 참으로 내정 간섭적 성격을 띠고 있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정교 유착 어떤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감, 문제의식 예. 이런 것들을 표명한 점에서 상당히 불쾌하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은 빼고 어떤 뭐 예우 차원이라든지 만남의 격식이라든지 공개의 여부라든지 이런 외형적 측면만 놓고 보면 상대를 어떻게 대했느냐만 놓고 보면 장동혁 대표는 소년보 목사만도 못했다. 야. 그 얘기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국무부 입장에서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홀대를 했겠느냐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처럼 미국이 어떤 뭐 한국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어떤 예. 감정을 느끼고 있고 뭐 했다면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저렇게 안 됐을 거라고 본 게 오히려 더 상식적인 거예요. 아우, 오히려 서로 환대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스피커 달아주는 게 더 그러니까 정석 플레이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그래도 아까 댓글창에 어. 충청도 보궐선거 나는데 의원님 물어보던데. 아,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령 출마 때 보령. 보령 좀. 그럼 정진석하고 한 판. 아니 장동혁 대표. 어. 아, 이번에 한 판 하신다는데요? 아니, 자꾸 옆구리 찌르지 마. 나 흔들려. 나 마음 약해. 어머. 네. 그러니까 너무 근데 흔들지 마세요. 충남과 충북은 좀 다르긴 해요. 네. 아니 그런데 마음 옆구리 찌르면 마음 약해지신다는데요? 네, 박수현 네, 의원 지역구.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저녁 먹으면서 얘기. 야 40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의원님. 아 그래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 응원하겠습니다. 나흘이면 충분하지. 뭐. 저는 의원님의 출마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북지사도 한번 그럼 도전해 볼 걸 잘못했나? 뭐 충남이나 충북이나 거기가 거기지 뭐 같은 충청 하나요. 어쩌다 이랬다고요. 원래 그런 거지 뭐. 종대 충남 가남 이렇게 지금 댓글 달린다고 합니다. 예. 예, 엔딩도 김종대 갑시다 공공외교 이렇게 지금 댓글이 달리는 결론은 김종대 의원님이 원내 진출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궐 출마라고 지금 꼬드기는 거죠. 아이고. 가볼게요. 가보고. 우와. 가보고.